자, 이 진시황릉이 이 시 안에 있는데 멀리서 보면은 이거는 하나의 언덕 내지 작은 산처럼 돼 있어요. 자, 보시는 대로 저렇게 크구나. 산이 하나 있죠. 네. 그러네요. 그 산을 지금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야. 거기 묻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무덤이니까 저 안에 어딘가에 진시황의 시신이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진시황의 시신이 있을 겁니다. 저렇게 무덤 위를 함부로 밟고 올라다니고 되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근데 저러면 안 되는 건데. 저거는 현대에 이제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근데 이 안에 규모가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아 그래. 기록에 따르면은 지하 이 4층 정도 되는 어떤 그런 규모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아 여긴 가봤죠. 이게 한 곳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작은 데 쪽에 또 이런 것들이 또 막 또 있어요. 있어요? 저 네. 병마용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저게 한 4개씩 있다고 알고 네 있는데 개인가? 4개. 이게 가장 큰 겁니다. 큰 거 이게 여기. 가장 큰 거.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언제 찾은 거예요? 70년대 초반입니다. 70년대 초반. 초반에 그 어떤 그 농부가 우물을 파려고 하다가 저걸 이제 작은 파편을 먼저 찾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파내려 가다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그 수호 군단을 발견을 한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있어요. 발굴 하고 있어요 옆에서 계속. 이거를 다 완료하게 되면은 약 8,000기의 어떤 그 병사들하고 그리고 500여 필 정도 되는 말 그리고 전차가 약 130대 정도가 이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정말 압도당할 정도로 우리가 압도라는 말을 쓰죠. 정말 그 말을 실감하게 돼요. 저도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게 표정 다르고 야. 옷 다르고. 엄청난 노동. 그러니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강력한 그런 권력을 가졌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네. 오늘날 이거 우리가 그 영어로 중국을 차이나라고 하죠. 네. 차이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진나라에서 온 겁니다. 아. 진이라고 하는 글자가 로마로 건너가서 그 당시에 서양 사람들이 차이나라고 하는 말로 바꿔 부른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네. 우리가 이제 중국의 왕들은 황제라고 부르죠. 이 황제라고 하는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이 또 바로 이 진시황입니다. 아 진짜. 아, 그래서 시황제. 그렇죠. 자기가 첫 번째 황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신조어를 하나 만든 거죠. 왕 중에 황제라고 왕인 하는. 거네요. 그렇죠. 별로 겸손하신 분 아니었나 봐요. 아 7개 저 나라를 통합한 사람이 그러게요. 겸손을. 아 제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이것도 죄송합니다. 아 어쩌다 보니 통합하게 됐네요. 뭐 이런 것도 좀 이상하고. 자, 진시황제는 천하의 권력을 가진 뒤에 불로불사의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어떤 그런 한계를 사실 다 맛본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걸 넘어서자 했던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서불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립니다. 꼬드기는 거죠. 바다 가운데 3개의 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신선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 신선들을 찾게 해달라는 거죠. 진시황제가 얘기를 딱 들으니까 솔깃하거든.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거금을 내립니다. 거금을 하사해서 서불이 동쪽 바다 곧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서 볼 때 서해. 신선을 찾겠다고 떠나긴 했지만 서불도 뭐 어디서 그걸 찾습니까? 그쪽으로 떠나서 소식이 소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기를 친 거죠. 황제한테 삥 뜯어갖고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뭐 어떻게 잡아? 그걸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 실제로 우리나라 한반도 남쪽에서도 서불이 와서 흔적을 남겼다라는 그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예요? 예, 그래서
신하 김정희가 그 명필로 유명하잖아요. 제주도에 있는 정방폭포 근처에서 유배 생활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폭포 옆에 서불과차. 서불과차라는 뜻이 정확히 뭐죠? 그 서불이 여기를 지나갔다. 서불이 왔다 갔다라는 이런 어. 나에게 왔다 감, 범선이 왔다 감 이렇게 쓰는 것처럼 서불과차라는 글씨를 보고서 그거를 탁본을 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서복 관련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복이 불로 장생약을 구하러 동남 동녀 3,000명이랑 장인 100명과 오곡을 실은 선단을 데리고 한반도 일본 열도의 여러 지방에 도착했는데요. 그중 영주산은 전설의 삼신산 중 하나로 지금의 한라산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복이 동남 동녀를 데리고 조천포에 상륙한 후에 불로 장생약을 구하러 영주산에 올라갔다는 거지요. 서복 일행은 제주도에 머무는 동안 정방폭포의 절경에 감탄해서 정방폭포 암벽에 서불과차라는 단어를 새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서귀포의 지명 또한 서복이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가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진시 황제는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스로 신선이 되려고 한 것이었는데 자신을 신선이라고 칭하는 두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약을 구하러 갔지만은 방해물이 있는 것 같다. 약을 구하기 위해서는 황제가 악귀를 피해서 진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진인, 그게 뭐예요? 진짜 사람이죠. 예전에 그 신선을 추구했던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런 개념입니다. 진인.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그리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구름을 탈 수 있으며 천지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신선과 같은 존재다. 그 경지에 도달하려면은 황제가 거처하는 곳을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진시 황제는 당장 내가 진인을 사모해 왔다. 지금부터 진인이라 하고 나를 짐이라고 부르지 않겠노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북은 200리 안에 궁궐 270곳을 구름다리로 다 연결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배치된 사람들을 등록된 자기의 자리만 거기만 딱 있게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자신의 거처를 아는 사람을 최소화하고 발설하지 말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행차하던 그 진시황이 산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딱 내려다 보니까 신하들의 수레와 말의 수가 너무 많은 거야.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까 그 수레 숫자가 확 줄어들어 버렸어. 누가 내 말을 들었던 거지? 누군가가 이걸 발설한 거다 해갖고 자신의 말을 발설한 사람을 찾으라고 합니다. 근데 나오지는 않아요.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야. 그래? 그럼 다 죽어요. 너무하다. 그 사건 이후에 황제가 행차한 곳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죠. 하지만 자신을 스스로를 갖다가 신선이라 칭하고 진시 황제에게 진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었던 두 사람 역시 도망가 버립니다. 강력한 전제 군주로서 진나라를 다스리고 인간의 마지막 욕망인 영생을 갈망했던 진시 황제. 자, 그의 죽음도 인생처럼 화려했을까요?
진시 황제가 죽기 1년 전에 불길한 일이 여러 번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졌는데 그 유성이 땅에 닿자마자 다 타버리지 않고 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그 돌에 진시 황제가 죽고 땅이 나뉜다라는 글을 새겨놓은 겁니다. 오. 그 소식이 진시 황제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곧바로 사람들을 보내갖고 이제 다 신문했는데 자백하는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자 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돌도 다 태워버립니다. 진시 황제는 그 다음에 전국을 이렇게 시찰하는 가운데 시찰하다가 급격하게 쇠약이 돼서 위독해집니다. 하지만 시황제는 죽음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기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은 감히 그 죽는 문제를 갖다가 황제한테 못했던 거죠. 시황제는 병이 갈수록 심해져 갔는데 자기의 후사가 좀 두려웠겠죠. 자기는 이제 깨달은 거야. 아, 이제 나도 그때가 됐나? 그래서 그 아들을 불러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붙이기 전에, 답장이 오기도 전에 숨을 거둬버려요. 그게 바로 대업을 완수한 지 11년째 되는 그 해였어요. 진시황이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예, 하나는 진시황 어려서부터 몸이 되게 허약했고요. 또, 예, 원래 기관지염 그리고 연골증이 앓았는데 또 커서 왕이 된 다음에 워커릭이잖아요.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간질이 증상도 있었고 그래서 그 장거리 가는 동안 간질이 좀 발병해가지고 그냥 사망했다고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네. 몸이 약했구나. 신하들은 진시 황제가 외지에서 죽은 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또 다른 어떤 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죽었다는 사실을 비밀에 붙이고 수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왜 자꾸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안 알리고? 수도에가 모든 것들을 세팅해 놓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죠. 진시 황제가 죽고 그때 그 주위에 있던 간신배들이 장난을 치는 거죠. 왜? 생각을 해보니 똘똘한 큰아들이 오면은 자신들은 뭐가 됩니까? 힘을 쓸 수가 없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 큰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바른 말 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변방으로 쫓겨갔다고 했죠. 그래서 유언장을 살짝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변방에 나가 있는 큰아들에게는 너 죽어. 자살해라. 자결해라. 그리고 내 뒷자리는 호해에게 물려주겠다고 위조를 한 위조를 거예요? 한 거예요. 결국은 큰아들은 그걸 받고 자결을 합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죽으라니까 죽어야죠. 근데 문제가 생기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숨길 수 없는 게 있죠. 시신이. 자, 여기서 하나 문제를 제가 내겠습니다. 신하들은 진시 황제의 죽음을 숨기기 위해서 시신을 가마에 둔 채 수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부패한 시체의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데, 자, 어떤 조치를 취했던 걸까요? 정답. 뭔가 그 악취를 막기 위해서 냄새가 엄청 강한 액체를 뿌렸을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식초 같은 거? 식초는 아니지만 거의 근접한 어? 냄새를 냄새로 덮는다. 그 발상은 맞아요. 그럼 정답. 그러면은 그 시신 옆에다가 뭐 썩는 뭐 음식? 범섬 씨가 거의 좀 근접해 있어요.
정답. 네. 이 장면도 드라마에서 나왔는데요. 드라마에서 나왔는데요. 알고 아니 계셨어. 여기 우리 형님은 드라마로 모든 근데 역사를 좋아하셨어요. 그 드라마 몇 편이에요? 되게 장편이. 되게 장편이에요. 한 장편이죠. 70, 80 정도? 70, 예, 예. 7, 80편. 그 어떻게 나오나요 드라마에? 석은 무슨 생선 네. 가마에 넣어가지고 예, 비슷한 냄새예요. 정답입니다. 그쪽 그 썩은 시체. 아영 씨가 말한 게 정답인데 딱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썩은 생선 냄새. 그걸로 이제 덮어버린 거죠. 소금에 절인 그런 고기를 술에다 실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징그럽다. 시체 막 물고기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황제가 살아있는 것처럼 정사를 알리고 수라상도 그대로 올렸어요. 황제가 평소에 수행해야 했던 어떤 그 결제 같은 것들도 환관이 다 대신을 하는 거죠. 죽고 나면 어떤 권력도 소용이 없네요. 그렇죠. 한순간이네요 진짜. 그렇게 6개의 나라를 통합하고 뭐 신처럼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은 썩은 생선과 함께 이렇게 가는 게 난 너무 그거를 잘했으면 정말 최고의 황제로 남을 법한 그게 좀 안타깝네요. 이 진시황제는 백성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만리장성이라든가 아방궁, 진시황릉, 그리고 병마용갱 뭐 이런 등등의 어떤 과도한 토목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국가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던 거죠. 그리고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가혹한 세금까지 걷게 되니까 백성들의 저항이 점점 커지게 되고 급기야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황제가 자리에 있던 바로 그때 천하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으나 황제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이거는 후대 역사가의 평이에요. 왕의 자리에서 강력한 권세를 누리려고 했던 진시황제. 하지만 그가 죽고 3년도 안 돼서 진나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진시황은 천하 통일이라고 하는 대업을 이뤘지만은 뭘 못했어요? 유지.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거 너무 어렵지. 우리가 창업과 수성이라는 말을 종종 하게 되는데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던 데서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거죠. 수성은 뭐냐면 그걸 지켜내는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식당 같은 것들을 막 우후죽순격으로 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영업하는 분들 수많은 창업들을 하죠. 1년 지나면 그중에 7, 80%는 다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든 그 회사, 나라를 지탱하고 유지시켜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오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창업과 수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선생님. 네.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세계 인류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남자이죠. 그리고 지배한 땅만 놓고 보면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갑부라고 불리는 그런 남자입니다. 바로 칭기스칸입니다. 최고의 갑부.
분열과 혼란의 몽골을 하나로 통합한 칭기스칸. 그를 움직이게 한 원동력은 바로 복수입니다. 우두머리들을 모조리 죽이고 심지어 어떤 도시는 모두 불태우고 탱크 10만 대 위력의 기병으로 유라시아 전 지역을 석권합니다. 몽골의 침략은 유럽인들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불어넣어줬거든요. 삶아 죽였어요. 어이구. 피해 복수로 세계를 정복한 칭기스칸.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그의 뒷이야기를 하나씩 벗겨보려 합니다.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진 채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몽골의 초원을 하나로 통합을 했죠. 드디어 1206년 대몽골국의 대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어이구, 화려해졌다. 왕관을 썼네요. 칭기스칸이 왕관을 쓰고 있고 분열된 유목민을 몽골 제국으로 통합한 다음 정복 전쟁에 나섭니다. 그 전에 몽골 초원이 워낙 혼란했고 분열돼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많이 죽었고 가축도 부족해지고 먹을 것도 부족해지고 많이 부족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목 국가는 정복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칭기스칸은 몽골 군대를 이끌고 이웃 나라로 향했죠. 그래서 칭기스칸의 군대가 가장 먼저 목표로 삼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금나라입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금나라를 가기 전에 먼저 들린 곳이 있습니다. 딴 데로 갔어요? 왜냐하면 금나라와 연합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또 있었어요. 지금은 요만큼이 몽골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먼저 가야 되는데 이 금나라와 손을 잡을 위험이 있는 서화. 탕구트, 서하. 그리고 탕구트에는 특히 실크로드라고 들어보셨죠? 예. 네, 실크로드의 길목이었기 때문에 재화가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공격해서 이제 금나라와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탕구트는 칭기스칸에게 항복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이길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낙타, 비단, 곡식 많은 공부를 바치고 탕구트의 왕의 딸을 칭기스칸과 혼인시키기로 약속을 합니다. 서하, 서요까지 점령한 칭기스칸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금나라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당시에 금나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나라였어요. 정주 농경도 알죠, 초원의 유목 사회도 알죠, 심지어 수렵, 어로까지 복합 경제를 가지고 있던 나라예요. 그리고 중국의 화북 지역을 차지하면서 엄청난 세금을 거두면서 강력한 나라로 금나라는 비교할 수 없이 부유한 나라였기 때문에 금나라를 정복하는 순간 아시아에서 이 지역에서 탑에 오르는 거죠. 이제는 근데 복수가 아니네요. 예, 이제는 복수를 넘어서서 동아시아에서 패자가 되는 것이 꿈이 커진 거죠. 이제 욕심이 생겼어요. 예, 맞습니다. 9만에서 한 12만 정도의 정예병을 탱크 9만 대, 10만 대, 12만 대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속도로 두두두두거리면서 초원이 땅이 울리면서 오면은 쓰러집니다. 그냥 말로만 가도 다 쓸리겠는데요? 말로만 밟아도? 그런데 이제 이 금나라는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식수와 식량을 공급받으면서 버티기 전술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칭기스칸이 새로운 전술을 씁니다. 또 알 것 같아. 옛날 배운 것 같은데 이거? 이거를요? 아니에요? 그지? 얘기해 그거 아니야? 보세요. 투척기 같은 거. 투석기? 아, 투석기. 아닙니다. 그때 어떤 전술을 썼느냐면은 밖에서 진을 치고 있으면서 금나라 측에다가 이상한 제의를 합니다. 제비 10,000마리를 잡아서 보내주고 고양이 1,000마리를 잡아달라. 그러면 우리 포위 풀고 물러나겠다. 아, 이거 뭐. 심리전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금나라 지휘관은 쟤들 이상하네.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포로를 잡아다가 신문을 합니다. 근데 이 포로가 이미 예정된 포로였던 거예요. 잡히기로 돼 있던 포로예요. 그래서 포로가 가서 우리 몽골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서 먹을 게 없으니까 먹으려고 한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금나라에서는 그래? 와, 잡아서 보내줬어요. 제비와 고양이로 뭘 하려고 그랬지?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칭기스칸은 적에게서 받은 고양이와 제비로
금나라의 성벽을 무너뜨렸다. 그가 금나라를 무너뜨린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니 일단 감이 안 오는데. 정답. 예, 지원 씨. 제비와 고양이를 훈련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고양이가 제비를 타고 성벽을 날아가는 거예요. 점프를 낙하를 해서 다시 가는 거는 맞습니다. 어떤 용도로? 아, 정답. 그거 잡느라 다들 쳤을 때 치고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예, 아닙니다. 아니 몽골 사람도 못 맞추면 우리가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제비와 고양이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 꼬리. 예, 자, 꼬리까지 나왔습니다. 정답. 꼬리에 불 같은 걸 붙여가지고 보내요. 예, 정답입니다. 아. 헝겊을 묶어서 불을 붙여서 고양이와 제비를 놔주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고양이와 제비가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자기 집으로 날라 들어가고 예, 성벽을 넘어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금나라 성 안에 있는 불바다가 예, 되겠구나. 불바다가 되는 거죠.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대? 그러니까 그 동물의 습성을 이용했네요. 귀소 근데 본능을. 가는 동안 안 타고 그냥 계속 예, 유지가 그 정도로 이제 기름을 바르거나 해서 오랫동안 불이 붙어 있을 수 있게 이게 이제 뭐 역사적 기록이 나오는 거니까. 예. 몽골군은 제비와 고양이의 습성을 이용해 금나라 성안을 불바다로 만든 다음 높은 성벽을 뚫고 금나라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혹시 칭기스칸과 그의 후손들이 몽골을 넘어서 그다음에 서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되는 장소가 바로 이 우즈베키스탄에 있습니다. 그래서 칭기스칸은 어떻게 이제 몽골 제국을 넘어서서 더 큰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다시 한꺼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칭기스칸이 금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주변 국가의 정보들도 계속 소홀히 하지 않고 정보를 수집했어요. 금나라가 문화적, 경제적으로 강대국이었다면은 군사적으로 몽골과 비슷하게 성장하는 또 한 나라가 이 우즈베키스탄에 탄생을 한 거예요. 바로 호레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호레즘. 호레즘? 혹시 여러분들 수학에서 알고리즘, 예, 네. 그게 바로 알콰리즘이 이렇게 돼요. 콰리즘 사람이 만든 수학이에요. 그게 영어로 들어가서 알고리즘이 되고 이런 수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까지 발달한 나라가 바로 호레즘입니다. 그럼 영어로 들어가요. 거기서 나온 거구나. 호레즘 사람들이 대부분 무슬림들이에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 아마 여러분들이 생목인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생목인. 그래서 잘못 배울 때는 눈에 색깔 있는 사람이라고 배웠는데 원래는 다양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냥. 특히 수공업에 능하고 또 장사에 능해요. 그래서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실크로드 교역을 담당을 했던 사람들이죠. 동서양이 만나는 교차로에 딱 위치하고 있거든요. 실크로드의 길목에 있는 거죠. 그래서 동서 실크로드, 남북 실크로드가 교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호레즘이 아랄의 카스피해 밑으로 해서 페르시아만 입구까지 해서 광대한 영토를 차지한 군사 대국이었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오늘날의 이란,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 걸친 엄청난 영토가 모두 호레즘이 통치하던 땅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칭기스칸이 탕구트 점령했죠. 금나라 정복했죠. 그다음에 서요는 그 이전에 이미 몽골에게 자발적으로 복속했어요. 예. 왜냐면은 알거든요. 뭐 싸워봐야. 유목민들이 통합되면은 우리가 목표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밟히기 전에 먼저 우리가 너희들에게 세금을 바치겠다. 그러나 우리를 보호해달라. 그럼 저 호레즘을 정복하면 이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발판이 되는 거죠, 여기가. 칭기스칸은 이제 정복뿐만 아니라 실크로드 교역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칭기스칸은 교역하자라면서 사신단을 보냅니다. 호레즘 군주에게 내 이야기를 전해라. 나는 호레즘과 싸움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전리품을 양도해줄 준비도 되어 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까지도 또는 상인들에게도 호레즘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절대
하지 말라. 평화롭게 교역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서로 주고받자라고 보냈죠. 그런데 사실 그건 표면적입니다. 실제로는 숨은 뜻이 있었죠. 호레즘 왕국의 군사력이 강력하다는 정보를 입수한 칭기스칸이 싸움을 피하고 사신단을 통해 교역 정보만 가져가려던 속셈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호레즘의 무하마드 샤 왕도 칭기스칸의 그 속뜻을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사절단을 몰살을 시킵니다. 사절단을 몰살을 시킵니다. 가지고 온 선물을 다 몰수를 해버려요. 한번 해보자 이거죠. 네, 그렇죠. 왜냐면 여기도 군사 대국인데 네. 몽골의 사신을 죽인 것은 사실은 전쟁 선포예요. 그러니까는 몽골에서 다시 한번 네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하면은 내가 군대를 일으키지 않을게. 그런데 그 사신단을 또 죽입니다. 예. 예. 결국 이제 끝까지 가보자는 거죠. 이젠 가야죠. 복수. 드디어 호레즘으로 1218년에 출발합니다. 1218년이면 거의 이제 50대 아닌가요? 60 가까이 된 거죠. 네. 그러면 몽골인들로서는 나이가 너무 많죠.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기스칸은 어쨌든 전쟁에 현역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칭기스칸의 몽골군은 기본적으로 세 갈래로 나뉘어 진군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곳을 또는 세 갈래가 만나서 동시에 한 곳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호레즘이 칭기스칸의 그 공격을 간파한 거예요. 그때 어떤 전술을 썼느냐면은 버티기 전술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몽골 군대가 금나라 투석기에 돌 수십 발, 수백 발, 수천 발을 동시에 달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선전, 홍보, 심리전을 이용을 해서 누구라도 항복을 하면은 그의 처자식과 집안 사람들을 살려줄 것이다. 그런데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처자식은 물론 모든 친족을 다 몰살시킬 것이다. 공포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싸울 의지가 없게끔 만드는 거죠. 호레즘의 많은 지역들은 칭기스칸에게 자발적으로 복속하는 곳도 많이 생깁니다.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항복한 지역은 약속대로 목숨을 살려주지만 반대로 항복하지 않은 도시에서는 초토화시켜버려요. 지금의 투르크메니스탄 지역 메르브, 아프가니스탄 지역 헤라트, 이란 지역의 니샤프루 등의 도시에서는 엄청난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특히 니샤프루 지역에서는 칭기스칸의 사위가 먼저 공격에 나섰거든요. 그런데 도시의 외곽에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칭기스칸의 아들 톨루이가 도시를 급습해서 함락시키고 그 도시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을 학살해버립니다. 모두 불태우고 시민들은 물론이고 개와 고양이까지 모조리 죽였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슬람 측의 역사 기록에는 100만 명 단위로 죽였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칭기스칸은 호레즘에 보낸 자신의 사신들을 처형했던 인물 이난축에게도 아주 호된 복수를 합니다. 바로 눈과 귀에 뜨겁게 녹인 은을 부어 죽이는 벌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었던 칭기스칸의 사신을 공격했다는 이유 때문에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이죠. 너무 무섭다. 그리고 칭기스칸이 쳐들어갔을 때 호레즘의 왕이었던 술탄 무하마드 샤는 칭기스칸과 몽골군의 기세에 눌려 이미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칭기스칸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무하마드 샤를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결국 칭기스칸의 부하 장군들이 무하마드 샤를 잡기 위해 3,000km 이상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몽골군을 피해 도망갔지만 무하마드 샤는 카스피의 작은 섬에서 결국 굶주림에 폐렴까지 걸려서 죽게 됩니다. 몽골군은 호레즘의 왕을 추격하면서 조지아를 비롯해 러시아 남쪽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몽골군이 러시아 군대와 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러시아 연합군은 5만에서 8만이었지만 당시 몽골 군대는 2만 명이 채 안 되는 그런 군대가 온 상황이었죠. 이 전투가 바로 몽골군과 유럽군의 첫 번째 결투, 칼카강의 전투입니다. 호리즘의 왕인 무하마드 샤를 잡기 위해 몽골군은 남러시아 초원 정찰을 나서게 됩니다. 단순히 정찰과 현지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러 간 것이었죠. 그런데 몽골군의 출현에 러시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혹시 자신들을 공격하는 건 아닐까라고 오해를 하고 연합군을 모아서 칼카강 부근에서 먼저 몽골군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몽골군은 이미 전쟁에 특화돼 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적은 숫자의 군대이긴 하지만은 러시아 연합군을 가뿐하게 무찔러 버립니다. 이때 몽골군의 승리로 인해서 유럽 대륙 전역에 칭기스칸의 몽골군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고 최강의 군대인 몽골군에 대한 두려움이 유럽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탕구투 원정에 직접 참전한 칭기스칸이 전투용 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야생마포에게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놀란 야생말이 칭기스칸에게 돌진하게 되고 이에 칭기스칸이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치면서 그다음에 고열에 시달리고 결국은 자신의 죽음을 이제 직감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칭기스칸의 나이가 이미 60살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칭기스칸은 이제 후계자를 지목하고 유언을 남깁니다. 자,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네. 칭기스칸이 죽기 전에 자기 옆을 지키던 아들들, 후계자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정답. 예. 뭐 후계자들한테 너가 다음 징기스칸이다. 징기스칸은 영원하다라는 느낌에서 네가 다음 징기스칸이다. 이렇게. 땡입니다. 정답. 예, 규현 씨. 정답. 예, 규현 씨. 내가 죽으면 이제 주변에 이제 나에게 내 위세에 굴복하던 이 다른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순신 영웅. 규현 씨가 정답입니다. 규현 씨가 정답입니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예, 맞습니다. 야, 누가 몰라서 안 맞춰? 왜냐면 그게 바로 맞추면 어떡하냐. 칭기스칸은 내 죽음을 비밀로 하라. 칭기스칸이 남긴 유언대로 칭기스칸의 죽음과 그다음에 그가 묻힌 장소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요. 와. 왜 칭기스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르게 정말 칭기스칸의 무덤을 표식을 안 한 이유.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무덤을 누군가가 파헤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칭기스칸은 그 당시부터 어쨌든 적이 신적인 많았으니까. 그러한 존재였고 몽골인들에게는 보호해야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칭기스칸의 시신을 묻을 때에도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무덤을 건설했던 인도들마저도 1000명 정도를 다 죽여버립니다. 어이구.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칭기스칸 가문의 고향이었던 hen티 산맥, 부르칸산 근처 어디일 거로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찾고 있지 못합니다. 아, 시신을 아직도 못 찾았다고요? 예. 이 몽골 사람들은 또 그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칭기스칸이 이제 그 시신을 땅에 묻은 다음에 그 위에 흙을 엄청 넓게 뿌린 다음에 수만 마리의 말들을 밟게 했어요. 또 거기도 밟았네. 네. 밟아요. 예, 역시 밟았어요. 네.
이렇게 말들이 달리게 한 다음에 그 위에 나무까지 심어버리니까 나무를 심었어요? 네, 아예 그 땅 위에다 나무를 심어버린 거죠. 진짜 그냥 자연으로 또 돌아가셨네. 평생 몽골 제국을 위해 싸운 칭기스칸. 그는 자신의 죽음조차 비밀로 하면서 영원히 잠들게 됩니다.